1980년대 초 서울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거리를 가득 메운 버스와 간판, 공장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나라가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전통의 틀에 묶여 있었다. 가문의 명예, 혈통의 순수함,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문화는 여전히 사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런 시대 속에서 22살의 윤지은은 마포구의 한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 등록금을 모으고 있었다. 평범하고 성실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세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했다. 그녀가 다니던 식당은 외국 기업과 협력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다. 그중 한 명이 브라질에서 온 한국계 기술자 다니엘 김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 브라질로 입양되어 그곳에서 자랐고 오랜만에 고국을 방문한 것이었다.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웃을 때마다 드러나는 따뜻한 표정과 서양식 억양이 묘하게 이질적이면서도 친근했다. 지은은 처음엔 단순히 손님과 직원의 관계로 그를 대했지만 어느 날 우연히 퇴근길이 겹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서로의 언어가 완벽히 통하지 않아도 묘한 공감이 오갔다. 다니엘은 브라질에서의 삶을 이야기했고 지은은 자신이 겪는 서울의 현실을 털어놓았다. 밤이 깊을수록 대화는 길어졌고 그들의 세계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언어의 차이는 있었지만 마음의 온도는 같았다. 그들의 만남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은은 그 관계가 세상 밖으로 알려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과의 관계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여겨졌다. 특히나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었다. 다니엘과의 인연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비밀로만 존재해야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 대한 감정은 깊어졌다. 다니엘은 일주일에 몇 번씩 식당을 찾았고 지은은 그가 올 때마다 이유 없이 긴장했다.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손을 잡은 적이 없지만 그 침묵 속의 말보다 강한 신뢰가 있었다. 어느 날 밤, 다니엘은 자신의 계약이 곧 끝나고 브라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전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 잠들지 못했다. 떠나기 전 마지막 날, 그는 작은 종이에 자신의 주소를 적어주며 언제든 편지를 보내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날이 두 사람의 마지막이었다. 다니엘이 떠난 지 한 달 후, 지은은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 그녀의 몸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쌍둥이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곧 현실이 그녀를 삼켰다. 결혼도 하지 않은 여성이 그것도 외국인과의 관계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녀의 삶은 끝이 날 것이었다. 가족은 물론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녀를 공격할 것이 뻔했다. 그녀는 몇 번이나 다니엘에게 편지를 쓰려 했지만 주소를 적은 쪽지는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하루하루 배가 불러오면서 불안은 절망으로 변했다. 결국 지은은 학교를 그만두고 가족에게조차 알리지 않은 채 혼자 병원에서 출산했다. 병원 관계자들도 놀랐다. 아버지가 브라질계라 그런지 두 아기의 눈동자가 푸른 빛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생아실의 간호사들이 신기하다는 듯 속삭였고 그 소문은 병원 밖으로 퍼져나갔다. 곧 지은은 병원 측으로부터 부정적인 시선을 받기 시작했다. 이 아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어렵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무너졌다. 며칠 뒤, 그녀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병원을 나섰다. 돈은 거의 남지 않았고 갈 곳도 없었다. 며칠간 친구의 도움으로 임시로 머물렀지만 현실은 잔혹했다. 가족에게 돌아가면 버림받을 것이고 세상은 그들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밤마다 두 아이의 순결을 들으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더 불행하지 않을까? 결국 어느 추운 새벽,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마포에서 멀지 않은 종로의 한 보육원 문 앞에 두 아이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아이들에게 야른 담요를 덮어주며 마음속으로 이름을 불렀다. 하나, 민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름이었다. 그녀는 두 아이를 위해서라 믿었지만 그 순간 자신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보육원 문 앞에 짧은 쪽지를 남겼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세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다.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죄책감이 쌓였다. 그날 이후 윤지연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이름을 바꾸고 다른 도시로 이주해 평범한 노동자로 살아갔다. 사람들 속에 섞여도 늘 마음속에는 두 아이의 눈동자가 떠올랐다. 세월이 흘러도 그 기억은 잊히지 않았다. 지은은 아이들이 혹시 어디선가 살아있을까? 혹은 누군가의 품에서 자라고 있을까를 생각하며 매년 생일 즈음이면 혼자 촛불을 켰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속삭였다. 언젠가 용서해주겠니? 그날 새벽 서울 하늘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보육원 문을 떠난 지 정확히 한 해가 지난 시점이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지만 윤지연의 마음속 시간은 그날에 멈춰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꿈을 꾸었다. 파란 눈동자를 가진 두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며 웃는 꿈속의 웃음은 따뜻했지만 눈을 뜨는 순간 언제나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날 새벽 보육원 문 앞에서 그녀가 떠난 그 한 걸음이 훗날 두 아이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운명의 시작이 될 줄을. 보육원에서 두 아이는 작은 이름표를 달고 새 삶을 시작했다. 보육원 원장은 쌍둥이에게 각각 하나와 민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름은 평범했지만 그 이름 안에는 낯선 슬픔이 묻어 있었다. 아이들이 처음 울던 날, 직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똑같이 생긴 두 아이의 눈동자가 모두 짙은 푸른빛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색은 보기 드문 것이었고 사람들의 호기심과 수군거림을 불러왔다. 처음엔 신기하다고 웃던 이들도 시간이 지나자 이질감과 거리감을 드러냈다. 하나는 늘 활기차 보였고 민서는 조용했다. 하루 대부분을 함께 보냈고 서로의 존재가 세상의 전부였다. 원장은 둘을 가능한 한같은 같은 방에 배정하려 했다.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려 해도 늘 시선이 따라붙었다. 보육원 아이들 중 몇몇은 장난삼아 외국 애들이라고 부르며 놀렸다. 하나는 무표정으로 맞섰지만 민서는 그때마다 침묵했다. 그 침묵은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이 되었다. 직원들은 아이들에게 가능한 따뜻하게 대해주려 했지만 시설은 넉넉하지 않았다. 겨울마다 난방비가 부족했고 여름이면 전기가 자주 끊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함께 웃고 자랐다. 하라는 민서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같은 것을 느꼈다. 민서는 언니의 그런 마음을 알았지만 표현하지 않았다. 둘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자신들만의 작은 세계를 만들었다. 하나는 늘 무언가를 묻고 싶어 했다. 우리 엄마는 어디 있을까? 언젠가 데리러 올까? 하지만 물을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다. 직원들은 말없이 미소 지었거나 언젠가 좋은 분이 오실 거야 라고만 했다.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사실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하나는 점점 더 강해졌고 민서는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보육원 근처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둘의 세상은 한층 더 냉정해졌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이 허전했다. 부모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서로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친구들은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왜 너희 눈이 파래? 너희 진짜 한국 사람이야? 질문은 호기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곧 차가운 구분으로 변했다. 하나는 그런 질문에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민서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보육원에서는 입양 절차가 종종 이루어졌다. 외국인 부부들이 방문해 아이들을 만나고 서류를 작성하고 며칠 뒤 새 가족을 만들어 떠났다.
그때마다 하나와 민서는 복도 끝에서 조용히 바라봤다. 아이들이 짐가방을 들고 인사할 때 민서는 그 모습을 오래도록 눈에 담았다. 떠나는 아이들이 작별 인사 대신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쌓였다. 하나는 그런 민서를 끌어안듯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차례도 올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시간은 흘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몇 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이 떠나갔지만 둘만은 남았다. 그 이유를 어린 나이에도 알고 있었다. 눈동자 때문이었다. 그 눈은 사람들에게 신비로움이 아닌 부담으로 다가왔다. 보육원 직원들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다. 어느 날 외국인 부부 한 쌍이 보육원을 방문했다. 둘은 그날을 잊지 못했다. 원장이 직접 하나와 민서를 소개했다. 부부는 두 아이의 손을 잡으며 웃었고 사진까지 함께 찍었다. 둘 다 새로운 삶을 기대했다. 하라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서야, 이번엔 될지도 몰라. 그날 저녁, 직원들도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며칠 뒤, 부부는 3살짜리 남자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아이들이 너무 커서 적응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날 밤, 민서는 침대에 누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라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아, 우리 차례가 올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아무 일도 없던 듯 식사 자리에 앉았다. 그때부터 둘의 마음속에는 같은 감정이 자리했다. 희망이 아니라 체념이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 체념은 익숙함이 되었다. 아이들은 중학생이 되었고 서로의 존재가 가족이자 세상이었다. 둘은 함께 공부하고 함께 벌을 받고 함께 웃었다. 그러나 외부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다. 하라는 그 시선을 이겨내는 법을 배웠다. 민서는 그 시선 속에서 스스로를 숨기는 법을 배웠다. 직원들은 두 아이의 다른 성격을 이해하고 있었다. 하나는 적극적이고 리더십이 있었으며 늘 밝았다. 민서는 내면이 깊고 글을 잘 썼다. 원장은 그녀가 매일 쓰는 일기를 몰래 읽고 감탄했다. 그 일기에는 누구도 모르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늘 둘이다.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보지만 나는 언니의 눈 속에서 나를 본다. 밤이 깊어지면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워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하라는 늘 같은 말을 했다. 엄마는 분명히 어딘가에 있어.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언니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 그 손의 온기 속에서 잠시나마 세상과의 벽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해마다 계절이 바뀌고 보육원에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왔다가 떠나갔다. 하지만 하나와 민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세상은 그들을 잊고 있었지만 둘은 서로를 기억하며 버텼다. 그 기억만이 그들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두 사람은 마음속으로 같은 결심을 했다.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낳아준 사람을 찾자. 그 다짐은 말로 하지 않아도 통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 알 수 있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그 다짐이 훗날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하늘 아래 단 2명뿐인 쌍둥이, 하나와 민서. 그들은 아직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은 아이들이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었다. 그것은 언젠가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의 불빛이었다. 시간이 흘러 두 아이는 어느새 15살이 되었다. 보육원에서 지낸 세월이 너무 길어 세상의 기준이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자랐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이들은 각자의 집으로 향했지만 하나와 민서는 언제나 같은 곳으로 걸었다. 서로에게 가족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그러나 보육원 밖의 세계는 여전히 냉정했다. 하나는 늘 적극적이었다. 학교에서 발표를 자원하고
동아리에도 참여하며 자신을 드러냈다. 친구들이 놀리거나 비웃어도 개의치 않았다. 민서는 다르다. 그녀는 조용했고 수업 시간에는 눈을 피했다. 누군가 너희 눈이 왜 그래? 라고 물으면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들은 그들의 특별한 외모를 이해하려 했지만 다른 학생들은 다르다는 이유로 거리를 두었다. 두 사람은 점점 서로에게만 의지하게 되었다. 보육원에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시설은 낡고 사람들은 자주 바뀌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두 사람은 규칙적인 삶을 이어갔다. 학교, 공부, 청소, 저녁 식사, 그리고 밤마다 나누는 대화. 하라는 언제나 희망을 이야기했고 민서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다. 하라는 부리도 언젠가 찾을 거야. 엄마를 라고 말했지만 민서는 눈을 감은 채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일기장에 글을 썼다. 나는 언니의 말을 믿고 싶다. 하지만 믿을수록 아플까봐 무섭다. 중학교 3학년 무렵 보육원에서 운영하는 자립준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보육원에 머물 수 없었다. 그 현실은 아이들에게 공포였다. 세상은 아직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에서는 요리, 청소, 돈 관리, 이력서 작성법 같은 실생활 교육이 진행되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배우며 스스로 독립할 날을 상상했다. 민서는 그런 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노트를 정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보육원의 벽 너머 세상에 점점 관심을 가졌다. 뉴스에서 가족을 찾는 사람들의 사연을 볼 때마다 서로 눈을 마주쳤다. 누군가 수십 년 만에 부모를 찾았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희망이자 고통이었다. 하라는 방송을 보며 말했다.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정말 가능할까? 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 무렵 하라는 학교 행사에서 노래를 불렀다. 목소리는 또렷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교사는 그녀에게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권유했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다. 보육원에서의 지원금만으로는 불가능했다. 결국 그녀는 포기했다. 대신 음악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작은 꿈을 이어갔다. 민서는 그 모습을 기록했다. 그녀의 글에는 언제나 언니의 이름이 있었다. 하나는 불빛 같다. 세상이 꺼져도 그녀는 스스로를 밝힌다. 그들의 관계는 때로는 의지였고 때로는 상처였다. 하라는 민서의 침묵이 답답했다. 민서는 언니의 긍정이 버거웠다. 하지만 싸움은 없었다. 서로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하라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야, 우리를 낳아준 사람이 정말 있을까? 민서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말했다. 있겠지. 하지만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 말은 현실이었고 동시에 절망이었다. 보육원에서는 입양이 계속 이루어졌다. 어린아이일수록 빨리 떠났다. 10살 이하의 아이들은 외국으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민서는 더 이상 그 장면을 보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었다. 언젠가 자신들도 선택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미한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두 사람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낯선 존재였고 보육원에서는 이제 곧 나가야 할 아이들로 분류되었다. 교사들은 현실적인 조언을 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기술을 배우는 게 좋아. 그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다. 하나는 제빵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민서는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책 속에서 세상을 배웠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았다. 민서는 글을 쓰는 일을 좋아했다. 글을 통해 자신을 설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글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하라에게조차. 그녀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언젠가 책으로 남기고 싶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잊히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해 겨울, 보육원에서는 자립수료식이 열렸다. 아이들이 하나둘 사회로 나갈 준비를 했다. 하라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은 불안했다. 민서 역시 두려웠다. 그러나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우리는 같이 나가자. 어디로 가든 함께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보육원에서 제공한 작은 지원금을 받고 서울의 신촌 근처로 이사했다. 낡은 원룸이었지만 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었다. 밤이 되면 창문 너머로 불빛이 쏟아졌고 그 불빛 속에서 서로에게 말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그 말은 희망이라기보다 생존의 다짐이었다. 일상은 빠르게 흘러갔다. 하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노래 연습을 이어갔다. 민서는 서점에서 일하며 글을 썼다. 낮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버티고 밤에는 함께 식탁에 앉아 하루를 나눴다. 돈은 부족했지만 그보다 더 결핍된 것은 가족의 존재였다. 하나는 가끔씩 민서에게 말했다. 우리 엄마, 지금 어디에 있을까? 민서는 대답 대신 노트를 펼쳐 날짜를 적었다. 1983년, 서울 그리고 옆에 작게 썼다. 시작의 해, 그 글은 둘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상징이 되었다. 그날 이후, 둘은 진짜로 찾기 시작했다. 오래된 서류, 보육원 기록, 담당 공무원, 심지어 당시 일하던 직원들까지. 모두 흐릿한 기억만 남아 있었다. 그 과정은 길고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하라는 정보를 찾는 일을 주도했고 민서는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어느 날 보육원에서 일하던 노년의 직원 한 명이 기억을 떠올렸다. 그날 당신들이 왔을 때 그 여자는 많이 울었어요. 한국말이었는데 중간에 이상한 언어를 섞어 썼어요. 아마 외국어였던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흔들었다. 그 언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다. 포르투갈어. 브라질. 그 순간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다. 하라는 말했다. 그게 아빠일 수도 있겠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똑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민서는 일기에 썼다. 우리는 다시 길 위에 섰다. 이번엔 진짜다. 20살이 된 해, 하나와 민서는 보육원에서 완전히 독립했다. 사회는 그들에게 아무런 준비도 허락하지 않았고 도움의 손길도 길지 않았다. 두 사람은 신촌의 낡은 원룸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하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 종일 서 있었고 민서는 서점에서 일하며 조용히 책을 정리했다. 밤이면 함께 식탁에 앉아 라면을 끓이고 서로의 하루를 나누었다. 돈은 늘 부족했고 삶은 팍팍했지만 둘은 그것보다 더 큰 결핍을 안고 있었다. 바로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자식인지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날, 민서는 보육원을 다시 방문했다. 자립 프로그램에서 인연이 있던 사회복지사가 오래된 서류를 찾고 있다며 연락을 준 것이다. 보육원 창고는 먼지와 낡은 상자들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서 한 상자가 눈에 띄었다. 그 상자에는 1983 입소아동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사회복지사는 봉투 몇 개를 건넸고 그중 하나가 하나와 민서의 기록이었다. 봉투 속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거기엔 희미하게 적힌 이름이 있었다. 윤지은. 그 이름은 단번에 민서의 마음을 흔들었다. 문득 머릿속에서 모든 장면이 연결되었다. 두 사람이 버려진 애, 종로 보육원, 파란 눈동자를 가진 쌍둥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실처럼 이어졌다. 민서는 그 종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나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종이를 보고 멍하니 섰다. 이름을 소리내지 않고 반복했다.
윤지은. 그 두 글자가 마치 문이 열리듯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다. 민서는 노트에 적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를 알려줄 사람이 있다. 이제 이름이 생겼다. 다음 날부터 그들은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름 하나로 사람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인터넷 검색창에 윤지은을 입력하자 수백 명의 동명이인이 나왔다. 주민등록 기록도, 행정 시스템도 접근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도서관에서 오래된 신문 자료를 찾아보았고 구청의 공무원에게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그 시절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진전은 없었다. 하나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검색을 이어갔다. 민서는 그 과정을 꼼꼼히 기록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가 제안했다. 우리 방송에 사연을 보내보자. 그 말에 민서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방송국에서는 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을 제작 중이었고 그들의 사연은 곧 제작진의 관심을 끌었다. 촬영은 보육원에서 진행되었다. 오래된 복도를 걸으며 인터뷰를 하자 민서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담담했다. 하나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어요. 누군가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면 꼭 연락해 주세요. 방송이 방영된 후 수많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대부분은 격려와 응원이었지만 그중 한 통의 전화가 특별했다. 혹시 윤지은 씨를 찾고 계신가요? 옛날에 부산에서 그런 이름의 여자를 알고 있었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나이 많은 여성으로 오래전 식당에서 일하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 윤지은이라는 여자는 늘 밝았지만 어딘가 슬픔을 안고 있었고 종종 외국에서 온 남자친구 이야기를 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민서의 손끝이 떨렸다. 하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부산. 그 단어가 모든 가능성을 열었다. 두 사람은 다음 날 바로 부산행 기차표를 예매했다. 일터의 사장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야지. 그런 일이라면 부산에 도착하자. 민서는 연락했던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그 여자는 젊고 예뻤어. 하지만 늘 외로워 보였지. 이름이 확실히 윤지은이었어. 그리고 그때 외국 남자랑 아이를 가졌다고 소문이 났었어. 그 말은 모든 조각을 하나로 이어붙였다. 하라는 그 순간 거의 숨을 멈췄다. 그러나 결정적인 단서는 없었다. 지은이 어디로 갔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실패한 것 같았지만 어쩐지 한 발자국은 나아간 느낌이었다. 우리는 진짜로 있었던 사람의 흔적을 찾았어.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하라는 침묵했지만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방송 제작진에게 또 다른 연락이 들어왔다. 어쩌면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한 시청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저는 1980년대 초에 서울의 작은 병원에서 일했는데 어떤 미혼 여성이 쌍둥이를 낳고 혼자 퇴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름이 윤지은이었어요. 그 말은 모든 의문을 다시 되살렸다. 제작진은 즉시 사실을 확인했고 당시 병원은 이미 사라졌지만 일부 기록이 지방 보관소에 남아 있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행정문서를 열람하며 오래된 출산 기록을 찾았다. 그곳에는 분명히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지은, 여아 쌍둥이 출산 옆에는 아무런 보호자 이름이 없었다. 그 기록을 바라보던 하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종이 한 장이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서는 노트에 적었다. 이름이 다시 살아났다. 어머니의 이름이, 우리의 시작이, 문서 위에 있었다. 하나는 그런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자.
반드시 만나야 해. 그 말은 결심이 되었고, 그 결심은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후로 두 사람은 모든 여가 시간을 어머니를 찾는 데 쏟았다. 구청, 동사무소, 주민센터, 그리고 옛 교회 기록까지 뒤졌다. 사람들은 처음엔 관심을 보이다가도 곧 안타까운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다. 며칠 후, 지역 신문 한쪽에 짧은 기사가 실렸다. 1983년 종로 보육원에 맡겨진 파란 눈동자의 쌍둥이 자매, 어머니를 찾습니다. 그 기사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그 속에는 나도 버려진 아이였다는 고백들도 있었다. 세상 어딘가에서 자신들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하나는 그날 밤 말했다. 엄마가 이 기사를 보면 우리를 알아볼 거야.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름은 기억한다. 기억은 길을 만든다. 그들은 몰랐다. 그 밤 이후, 그 기사 한 줄이 어딘가에서 잠들어 있던 한 여자의 인생을 흔들어 깨우고 있다는 사실에. 며칠 후, 방송국으로부터 또 한 번의 연락이 왔다. 한 여성이 제작진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오래전에 윤지은이라는 이름의 사람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젊은 시절 서울 근교에서 식당을 운영했는데 어느 날 가게에서 일하던 젊은 여성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의 관계로 인해 가족과 연을 끊었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와 민서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 이름, 그 사연, 모든 것이 너무도 익숙하게 느껴졌다. 제작진은 그녀의 증언을 토대로 기록을 더 조사했고, 그 결과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80년대 초, 한국 정부는 여러 나라와 산업기술 교류를 진행했으며, 당시 브라질 출신 기술자들이 서울과 인천의 공장들에서 일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다니엘 김이었다. 그는 브라질에서 태어났지만 한국계 혈통을 가진 엔지니어였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윤지은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혼자 병원에서 쌍둥이를 출산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모든 조각이 서서히 맞춰졌다. 민서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다. 다니엘, 그가 어쩌면 자신들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목표는 분명해졌다. 어머니의 흔적을 찾는 동시에 아버지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하나는 퇴근 후 매일같이 인터넷 검색을 반복했다. 브라질 다니엘 김, 한국계 브라질인, 1980년대 산업기술협력단 같은 단어들이 그녀의 검색 기록을 가득 메웠다. 민서는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녀는 구리의 삶은 누군가의 이름에서 시작되었고 또 다른 이름으로 완성될지도 모른다 라고 일기에 적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 내 기록 보관소에 연락을 취했다. 담당자는 오래된 이민 기록과 체류 허가 문서를 조사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곳으로부터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다. 1980년대 초 서울에 체류한 브라질 국적의 한국계 기술자 중 다니엘 김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는 한 제조업체의 계약직으로 근무했으며 약 1년 후 브라질로 귀국한 기록이 있었다. 그 소식을 들은 민서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두 눈의 색깔, 직원이 언급했던 외국어, 그리고 윤지은이라는 이름.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다. 둘은 밤새 이야기했다. 자신들이 오랜 시간 찾아 헤맨 진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기쁨보다 두려움이 컸다. 만약 어머니가 여전히 그 시절의 상처 속에 살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다시 마주할 수 있을까? 며칠 후, 방송국에서는 두 사람의 사연을 다시 다뤘다. 프로그램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교민 사회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그 방송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나도 입양하였다. 당신들의 용기에 감동했다.
진실은 반드시 찾아온다. 그 메시지들이 도착할 때마다 민서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사람들은 그들의 아픔을 자신들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무렵 제작진은 새로운 정보를 전했다. 서울 외국인 근로자 기록을 관리하던 한 전직 공무원이 연락을 취해왔다. 그는 당시 브라질 기술자들의 체류 명단을 일부 보관하고 있었고 그 명단에는 다니엘 김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다. 주소는 오래되어 의미가 없었지만 한 가지 메모가 덧붙어 있었다. 프로젝트 종료 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 귀국. 그 한 문장은 그들에게 또 하나의 방향을 제시했다. 하나는 즉시 말했다. 그가 아버지라면 그곳에서 여전히 살아있을지도 몰라.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두 사람은 SNS와 국제 입양 관련 단체를 통해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번역된 글과 방송 영상이 브라질 현지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불가능할 것 같던 일이 조금씩 현실로 다가왔다. 그때 민서는 오래된 이메일 주소로 낯선 메일 하나를 받았다. 올러. 나는 브라질의 자원봉사자입니다. 당신이 찾는 다니엘 김에 대해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메시지는 세 줄뿐이었지만 마음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두 사람은 브라질의 단체와 연결되었고 몇 주 동안 정보를 교환했다. 다니엘 김이라는 이름은 브라질에서도 흔한 편이었지만 그중 한국계로 등록된 인물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이미 오래전에 주소지를 옮겨버렸다는 점이었다. 진전은 더뎠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 민서는 매일 새벽마다 브라질 시차에 맞춰 연락을 이어갔고 하나는 밤마다 SNS에 글을 올렸다. 우리는 1983년 서울에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우리의 부모를 찾고 있습니다. 그 글 아래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누군가는 자신의 입양 이야기를 남겼고 누군가는 단지 응원을 보냈다. 그 모든 목소리가 그들에게 힘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늦은 밤, 방송국의 연락이 다시 울렸다. 한 여성이 전화를 걸어왔다. 저는 오래전에 윤지은 씨와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녀가 지금 어디 사는지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한마디는 모든 공기를 바꿔놓았다. 민서의 손이 떨렸다. 하나는 숨을 고르며 전화를 붙잡았다. 그 여자는 말했다. 지금은 전라도 쪽에 살고 있을 거예요. 혼자 지낸다고 들었어요. 혹시 맞다면? 당신들이 찾는 분일지도 몰라요. 통화가 끝나자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의 여운이 너무 컸다. 다음 날 하나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민서는 서점에 잠시 휴직을 요청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순간이 마침내 다가왔다. 그들은 전라도로 향하는 기차표를 예약했다. 그날 밤 민서는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섰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어머니의 이름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이름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 그들은 몰랐다. 며칠 뒤 그들이 도착한 마을에서 한 여자가 낡은 TV 앞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에 화면 속 두 여자는 자신과 똑같은 눈을 하고 있었다. 전화가 울린 것은 평범한 오후였다. 민서는 평소처럼 서점에서 근무하다가 전화를 받았고 상대방의 첫마디에 숨이 멎었다. 당신들의 어머니를 찾은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했다. 그녀는 말을 잃은 채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손끝이 떨리고 머릿속은 하얘졌다. 그제야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인가요? 상대방은 조용히 말했다. 확실하진 않지만 전라도의 한 마을에서 윤지은이라는 여성을 찾았습니다. 오래전 홀로 살아온 분이에요. 그날 밤 민서는 하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무 말 없이 울음이 터져나왔고 하나는 곧 모든 것을 이해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전화를 붙잡았다.
그동안의 시간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듯했다. 보육원의 침묵, 외로웠던 밤, 서로의 손을 잡고 버티던 날들,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다음 날, 그들은 전라도로 향하는 기차표를 예매했다. 출발 전날 밤, 민서는 잠들지 못했다. 노트북을 켜두고 화면을 바라보며 수없이 반복된 생각을 적었다. 만약 진짜라면 내가 첫마디로 뭐라고 해야 할까? 미워했다는 말일까? 보고 싶었다는 말일까? 하나는 민서의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냥 안을 거야. 말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 기차가 출발하자.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았다.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긴 여정 속에서 민서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다.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다. 그냥 살아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몇 시간이 지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그 마을의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택시가 좁은 길을 지나 멈춰 섰고 운전기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기 맞을 겁니다. 이 근처엔 혼자 사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하나와 민서는 눈빛을 교환했다. 두 사람 모두 숨을 고르고 천천히 앞으로 걸었다. 낡은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마음속에서는 수십 년의 시간이 동시에 흘러갔다. 하나가 벨을 눌렀다. 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문이 열리고 희미한 빛 속에 한 여인이 나타났다. 머리카락은 희끗했고 손에는 오래된 앞치마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여인은 두 사람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멈췄다. 그리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때 모든 게 멈췄다. 세 사람의 시선이 맞닿는 순간 침묵이 모든 말을 대신했다. 여인의 입술이 떨렸다. 네. 딸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졌다. 하나는 참지 못하고 앞으로 걸어갔다. 민서도 뒤따랐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긴 세월의 무게가 그 순간 모두 터져나왔다. 억눌러왔던 후회와 원망, 그리움과 용서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그쳤을 때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윤지은은 손을 떨며 물을 따랐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그날 이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 매년 생일마다 이름도 없는 케이크를 사서 불을 껐어. 너희가 살아있기를 누군가의 품에서 따뜻하게 자라길 바랐지. 그녀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조용해졌다. 민서는 조심스레 물었다. 왜 우리를 떠나야 했어요? 지은은 눈을 감았다. 나는 너무 어렸어. 가족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혼자였지. 너희를 지키고 싶었지만 그럴 힘이 없었어. 그때는 그게 유일한 길이라 믿었어.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지도 않고 울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이해해요. 엄마는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 윤지은은 그 손을 꼭 잡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놓지 않았다. 민서도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우린 괜찮아요. 살아있었고 서로를 지켰어요. 그게 엄마 덕분이에요. 세 사람은 그렇게 오래 앉아 있었다. 창밖의 시간은 흘렀지만 그들에게는 오직 현재만 존재했다. 눈물이 멈춘 후에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윤지은은 말했다. 이제야 세상이 나를 용서한 것 같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의 고통이 녹아 있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래된 집안에서 함께 첫 식사를 했다. 특별할 것 없는 반찬이었지만 그 식탁은 지난 세월의 상처를 덮어주는 자리였다. 아무도 배고프지 않았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단지 서로를 바라보며 존재를 확인했다. 식사 후 윤지은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한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한 남자가 함께 서 있었다. 남자는 금발의 밝은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이 사람이 너희 아버지야. 그 말에 하나와 민서는 동시에 숨을 삼켰다. 그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건넸다. 그 사람은 브라질로 돌아가야 했어. 연락할 방법이 없었지. 하지만 떠나기 전 내 손을 잡고 말했어.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야.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두 사람은 자신들의 눈동자에 담긴 푸른빛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밤이 깊어가자 윤지은은 두 딸에게 말했다. 이제 남은 건 너희 아버지야. 그 사람도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나와 민서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날 세 사람은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기로 약속했다. 세상 어디에 있든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닿을 거라고 믿었다. 그들의 삶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아주 늦게, 그러나 분명하게. 며칠이 지나자 세 사람의 일상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가 남아 있었다. 그 빈자리는 다버지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었다. 윤지은은 방 한쪽에서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흔적들이 있었다. 낡은 편지, 바랜 사진, 그리고 오래된 봉투들. 그녀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두 딸 앞에 놓았다. 이건 너희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남긴 편지야. 편지는 노랗게 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다. 다니엘 김. 그 이름 아래엔 서툰 한국어와 함께 포르투갈어 문장이 섞여 있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오길 바란다. 아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눈에는 당신의 따뜻함이 담겨 있기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하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편지를 가만히 접었다. 그들이 평생 찾아 헤맸던 또 다른 반쪽이 글자 하나하나에 살아있었다. 윤지은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은 떠나기 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라는 도시에 정착한다고 했어. 하지만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 내겐 여권도, 전화도, 아무것도 없었지. 편지를 쓰려 해도 보낼 방법이 없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후회가 스며 있었다. 하나는 그 말을 들으며 결심했다.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해요. 엄마가 못한 일을 우리가 해야 해요. 민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래된 서류들을 펼쳐놓고 계획을 세웠다. 브라질 대사관에 문의하고 외국인 체류 기록을 찾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기로 했다. 며칠 동안의 조사 끝에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났다. 다니엘 김은 브라질에서 공학 관련 회사를 운영하다가 몇 년 전 은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록이었다. 하지만 주소는 오래되어 유효하지 않았다. 윤지은은 낡은 편지 봉투를 들여다보다가 작은 글자를 발견했다. 루어 다스 펠메이러즈, 포어토 얼레이그러. 그것은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의 발신지였다. 세 사람은 그 주소를 붙잡고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브라질로 가는 것이었다. 준비는 쉽지 않았다. 항공권, 숙소, 언어, 비용. 그러나 망설임은 없었다. 윤지은은 평생 짊어졌던 죄책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다. 하나와 민서는 일을 그만두고 모든 돈을 모았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했다. 꼭 만나고 와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요. 출국 당일 세 사람은 인천공항에서 긴 줄을 따라 걸었다. 민서는 손에 여권을 꼭 쥐었다. 그 여권 속 첫 비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인생을 마침내 연결해줄 여정이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윤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그를 만날 시간이야. 긴 비행 끝에 브라질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낯선 언어와 사람들 속에서도 이상한 익숙함을 느꼈다. 다니엘의 편지 속 단어들이 곳곳에서 들렸다. 거리마다 다른 냄새와 소리, 그리고 서로 다른 얼굴들 속에서 세 사람은 자신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동안 그들은 여러 관공서를 돌며 기록을 찾아다녔다. 이름이 너무 흔해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포르투 알레그리의 한 대학교 기록 보관소에서 뜻밖의 단서를 발견했다. 1980년대 후반, 다니엘 비에이라 김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외국인 학생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 국적은 브라질, 출생지는 상파울루, 그리고 한국 체류 경험 있음 D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세 사람은 즉시 그 주소를 추적했다. 기록에 남아있는 주소는 오래된 주택가였다. 윤지은은 망설였다. 정말 그 사람일까? 하나는 단호히 말했다. 확인해야 해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날 오후, 그들은 낡은 골목길을 따라 걸어 들어갔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윤지은의 손이 떨렸다.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머리가 휘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밝은 하늘색이었다. 윤지은은 순간 숨이 막혔다. 남자는 처음에는 낯선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멈췄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을 마주한 채 중얼거렸다. 그럴 리가. 너희가 내 딸들이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윤지은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다니엘 그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자 남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긴 세월이 그 한순간에 무너졌다.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다니엘의 어깨는 떨렸고 윤지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민서와 하나는 그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아버지의 손이 자신의 머리를 스치자 민서는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들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긴 대화를 나눴다. 다니엘은 말했다. 나는 그때 돌아가야 했어. 하지만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어. 그날 이후 내 인생은 비어 있었어. 윤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나도 그랬어. 우리 모두 고통 속에 살았어. 민서는 일기장에 그날의 한 문장을 적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서로를 찾는 순간부터 다시 흘러가기 시작한다. 다음 날 아침, 다니엘은 낡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윤지은, 그리고 그녀의 미소. 이 사진은 늘 내 책상 위에 있었어. 너희 엄마를 잊지 않으려 했거든. 하나는 사진을 손에 들고 오래 바라보았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윤지은은 말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자.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다니엘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다. 그래.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네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웃고, 울고, 과거를 다시 끼워 맞추었다. 잃어버린 세월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천천히 치유되고 있었다. 민서는 다시 노트를 열고 적었다. 우리는 마침내 가족이 되었다. 시간이 흩어놓았던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연결은 이제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첫 만남의 눈물과 감격이 지나가자 네 사람은 조심스레 서로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다니엘은 여전히 작은 작업실에서 손으로 기계를 다루며 시간을 보냈고 윤지은은 오랜 세월 홀로 익힌 단정한 습관으로 그의 곁을 챙겼다. 하나와 민서는 매일 아침마다 그 집에 부엌에서 함께 아침을 준비했다. 언어는 달랐지만
서로의 마음은 이미 통했다. 다니엘은 서툰 한국어로, 두 딸은 어설픈 포르투갈어로 서로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 모든 서투름이 오히려 따뜻했다. 다니엘은 딸들의 손을 자주 바라보았다. 그는 오랫동안 꿈에서도 본 적 없는 장면을 현실로 마주하고 있었다. 그가 잃어버린 시간은 돌이킬 수 없었지만 지금의 순간은 그 모든 세월을 조금이나마 되돌려주는 듯했다. 내가 너희를 몰랐던 40년은 이제 다시 시작되는 40년으로 바뀔 거야. 그 말에 윤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민서는 속으로 되뇌었다. 우린 이제야 가족이 되었다. 며칠 후 하나는 포르투알레그리 시청에서 다니엘의 신분 기록을 확인하던 중 그의 이름 아래 적힌 문장을 발견했다. 기술개발 공로상 수상자. 그녀는 놀라움과 동시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토록 찾던 아버지는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었다. 돌아온 집에서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아빠는 멋진 사람이에요. 엄마가 사랑할 만했어요. 윤지은은 웃으며 답했다. 그 사람은 늘 꿈을 좇는 사람이었어. 나는 그런 글을 끝내 잊지 못했지. 민서는 그날 밤 혼자서 글을 썼다. 우리가 찾은 것은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서로의 결핍을 메우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서로를 만나기 전에도 우리는 이미 서로를 향해 살아가고 있었다. 그 문장을 남긴 채 그녀는 노트를 덮었다. 다음 날, 다니엘은 세 사람을 데리고 바닷가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오래된 벤치 위에 앉아 그는 말했다.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 일 끝나고 혼자 앉아서 하늘을 봤지. 늘 그곳 어딘가에 너희가 있을 거라 믿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하나는 눈을 감고 그 말을 들었다. 민서는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윤지은은 뒤에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오랜 후회와 동시에 깊은 평안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네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지만 그 식사는 마치 생일처럼 따뜻했다. 다니엘은 와인을 꺼내 잔에 따랐다. 이건 내 고향에서 만든 거야.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 그는 잔을 들며 말했다. 우리의 재회,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을 위해 내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부엌 안에 맑게 울렸다. 식사 후 하나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엄마가 우리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죠. 윤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두 딸의 손을 잡았다. 다니엘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아. 단지 길을 잃을 뿐이지. 그리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날 이후 네 사람은 함께 새로운 일상을 쌓아갔다. 하나는 포르투알레그리의 문화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민서는 글을 써서 현지 신문의 칼럼을 연재했다. 기억의 조각이라는 제목 아래 그녀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써내려갔다. 글이 실린 날, 현지 신문사는 수많은 독자의 편지를 받았다. 누군가는 자신의 입양 이야기를 전했고 누군가는 가족을 다시 찾을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어느 날, 윤지은은 다니엘과 함께 오래된 사진관을 찾아가 가족 사진을 찍었다. 카메라 앞에서 네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셔터가 눌리는 소리와 함께 새로운 시간이 기록되었다. 그 사진은 거실 한가운데에 걸렸다. 사진 아래 작은 글귀가 적혔다. 사랑은 기다림을 이긴다. 몇 달 뒤,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다. 떠나는 날 아침, 다니엘은 공항까지 함께 나왔다. 긴 작별의 순간, 그는 두 딸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너희가 내 인생을 완성시켰어.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윤지은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젠 서로의 시간을 놓지 말아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하나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민서는 손에 쥔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네 사람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용서와 화해의 얼굴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세 사람은 서로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이어갔다. 하나는 다시 무대에 섰고 민서는 책을 출간했다. 제목은 푸른 눈의 약속이었다. 책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잃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이어진다. 그 문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윤지은은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브라질에서 온 편지였다. 다니엘의 글씨로 쓰여 있었다. 우리가 멀리 있어도 하늘은 하나야. 하늘을 올려다보면 언제나 너희를 볼 수 있을 거야. 그녀는 편지를 조용히 접어 가슴에 품었다. 밤이 되자 윤지은은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한국의 밤하늘은 멀리 브라질의 아침과 맞닿아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기다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말처럼 사랑은 다시 시작되었다. 시간과 거리를 넘어 서로를 향한 마음은 멈추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 진실을 남겼다. 세상이 아무리 멀리 우리를 흩어놓더라도 진심으로 이어진 인연은 언젠가 반드시 서로를 찾아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긴 여정을 따라와 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오늘의 이야기 속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의 재회가 아니라 인생에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깊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결국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고 상처를 치유하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고 또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 용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다시 한번 누군가를 떠올리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위로와 따뜻한 생각을 남겼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기쁨입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실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여운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